책의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이 책은 왜 가난한 나라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통 말하는 빈곤국의 정치적 불안정, 독재자, 적합하지 않은 기후 등 그 국가의 내적인 요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기존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발전 과정은 다른 국가의 발전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 한 국가가 빈곤해지기까지는 그 국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영향이 주된 요인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국가적인 발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이런 산업혁명이 영국의 홀로 일궈낸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였을지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서 이제 밝고 희망적인 긍정적인 내용들과는 달리 그 이면에 있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불공정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책은 총 15장, 1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제 냉전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기부터 시작된 대륙 간의 불균등한 교역과 세계화는 빈곤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7장부터 13장까지는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와 우리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IMF와 세계은행 자유무역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자유무역이 빈곤국에게도 자유를 주었는지는 아무도 이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14장과 15장은 이러한 부의 격차를 줄이고자 이루어지고 있는 각 국가들의 노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원조와 공정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빈곤의 연대기가 그저 암울하고 비극적인 결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브라질의 도시 쿠리치바와 볼리비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개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담기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세계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물리적 거리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지구촌 내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개념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세계화가 언제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대체로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이로 인한 스페인의 식민 지배서부터 세계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은이나 금 같은 귀금속과 천연 자원들이 스페인으로 이동되고 이 자원들은 각 유럽 국가에서 공산품으로 가공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제 아시아나 화교 세력을 통해서 중국이나 필리핀 등과 같은 세계 각지로 유입되어서 순환되게 되었습니다. 즉 자원을 판매하는 나라와 이를 공급 판매하는 나라로 전 세계적인 분업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공평한 자유무역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이제 군인에 의한 무력에 의한 식민 지배라는 점에서 각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포토시라는 도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유니 사막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유니 사막으로 유명한 볼리비아 지역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에 흥했던 황금이 가득한 엘도라도 전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포토시 도시에 세로리코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 봉우리 자체가 거대한 은 광석이어서 이것을 발견한 스페인 지배자들에게는 이곳이 곧 엘도라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명한 이제 돈키호테 문장에도 나오는데요. 발레 은 포토시라는 말은 포토시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곳에서 이제 이곳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과 멀리 아프리카에서 이제 데려온 흑인 노예들, 그리고 결국에는 빈곤 계층이 돼버린 자유민들까지 이 열악한 환경에서 은을 캐야 됐다고 합니다. 캐는 은을 이제 재련하기 위해서는 열이 필요하고 이 열을 소스가 되는 게 바로 그 주변의 나무들이었는데요. 결국엔 포토시 주변의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고 나무가 없어지자 이제 수은을 이용해서 은 광석을 재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맨 오른쪽 사진이
광석과 수은을 섞어서 발로 밟아서 은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수은은 다들 알다시피 중독성이 있는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러한 광산 노동자들은 대부분 30살 이전에 젊은 나이에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캐낸 은은 포토시를 위해 쓰인 게 아니라 스페인으로 옮겨져서 200년 이상 스페인의 지배를 공고히 하게 되는 돈줄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포토시 여행을 가게 되면은 광산 체험 테마의 관광 상품들이 많고 소년 광부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대항해 시대에는 비단 포토시만이 아니라 각 대륙에 식민지를 둔 강대국들이 이 왼쪽 사진에 보이는 갤리언이라고 불리는 큰 배를 타고서 자원과 노예를 수탈하고 무역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유럽 하면 떠올리는 호화스러운 귀족 문화를 번성시키기도 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캐리비안의 해적처럼 해적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동인도 회사 같은 일종의 주식회사도 생겨났는데요. 이 항해라는 것이 풍랑을 맞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수입원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리스크를 조금씩 분담하는 방식의 주식 개념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은이나 금 이런 원자재 위주의 수탈을 하던 스페인과 달리 영국은 그걸 가공해서 원자재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영국은 식민지에서 금이나 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 가공하고 그 식민지에 비싸게 다시 되팔아서 이득을 얻는 약탈 무역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도인데요. 원래 인도의 전통 방직 기술로 만든 은 화려하고 가벼워서 유럽에서도 고급 상품으로 거래되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식민지 내를 하게 되면서 완제품인 인도산 면에 대해서는 관세를 비싸게 매기고 생면화,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져오는 생면화는 거의 무관세로 수입해 들여서 영국의 섬유 공장에서 가공해서 다시 인도에 팔았습니다. 간디의 물레 돌리기 운동은 이런 부당한 식민 지배를 비판하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영국 이후에 후발주자로 등장한 프랑스나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의 나라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식민지를 통치했고요.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들은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당해서 성장의 발판을 빼앗겨 왔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팀 버튼 감독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에서도 사실 저희가 그때 볼 때는 몰랐겠지만 사실 아프리카 노예 무역과 관련해서 당시 유럽인들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윌리 원카가 주인인 초콜릿 공장은 여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난쟁이족인 움파룸파족인데요. 이 움파룸파족이 여기 공장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할 때 그들의 고향에서 야수들에게 위협당하고 평생 벌레를 먹고 살아야 됐던 움파룸파족이 윌리 원카 사장이 와서 이 공장에서 일하면 너네가 좋아하는 카카오 열매를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공장에 온 것이라는 설정입니다. 당시에 유럽인들은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흑인 노예들이 더 나은 곳, 그러니까 유럽 같은 강대국으로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곳에 외국인 노동자처럼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를 하면서 노예 무역이 죄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흑인 노예들을 이용한 대표적인 산업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설탕 플랜테이션이었고 우리에게는 이제 진흙 쿠키로 유명한 섬나라 아이티가 최초의 흑인 노예 국가입니다. 흑인과 그들을 지배하는 일부 백인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혼혈을 물라토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그룹 간의 정치적 대립과 혼란 이런 것들이 난무했고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열대우림을 엄청나게 베어냈는데요. 그 탓에 집안이 약해져서 2010년에 발생했던 IT 대지진과 같이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집안이 약하니까 농경을 할 수도 없어서 IT의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시원하게 마신 아이스티 한 잔도 사실은 마음 아픈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티타임에 빠질 수 없는 이제 홍천잎은 당시에는 이제 모두 중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값이 비쌌습니다. 찻잎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아편 중독자로 만들었던 아편 전쟁은 매우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국은 이제 자기 스스로 찻잎을 공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아쌈 지방에서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인도의 극빈층 꿀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스리랑카 섬에서 재배되었던 실론티는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의 백만장자였던 립톤이라는 사람이 대규모로 농장을 매입해서 여기 광고에도 나오듯이 세계 1위 차 브랜드가 되게 되었는데요. 한편 찻잎을 재배하는 노동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실론 섬으로 이주해온 타밀족 노동자들은 원주민인 싱알리족과 종교도 달랐고, 이 타밀족은 이제 영어를 수용해가지고 영국의 식민 지배에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그런 타밀족 사람을 공직에 세워서 지배하기도 편하고 어쨌든 차별적인 지배를 했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스리랑카에서 이 타밀족과 싱할리족 간에 내전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 게 그 나라의 강점이 돼야 되는데 역으로 해악이 되어버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인데요. 시에라리온 내전이라던가 블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얘기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곳에서 채굴되는 다이아몬드가 결국은 그 나라의 내전을 위한 돈줄이 되어버리는 비극적인 순환을 겪고 있는 그런 단어도 많죠.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채굴 산업 이후에 독립한 남아프리카의 각종 나라들은 일단 독립하기까지 정치적인 혼란을 겪어야 했고, 그곳에 남아있던 백인 지배층들과의 분쟁, 그리고 그들로부터 당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까지 극복을 해야 됐습니다. 여기 왼쪽 포스터에 보이는 영화 디스트릭트 9은 그냥 보기에는 외계인 SF 영화 같지만 사실은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비판한 영화로 실제 남아공에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화가 꼭 재밌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다이아몬드 광산을 바탕으로 짐바브웨이의 부패한 정권과 짐바브웨이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서 이득을 보려는 주변국들의 정치적 압박 등으로 인해서 살인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뒤에 우리에게도 이제 유명한 밈이기도 한 이제 짐바브웨 달러, 화장실에서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경고문까지 붙어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10조 달러, 100조 달러 이런 지폐를 쉽게 저희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떨지는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콩고의 고무나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콘덴서 같은 이제 전자부품에 사용되는 광석이 콜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콜탄, 바나나로 유명한 돌바나나, 이렇게 자본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일명 바나나 공화국 이야기 등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대부분 빈곤국의 자원이나 노동력을 착취해서 성장한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착취의 경제도 1970년대 중반 정도가 돼서는 좀 시들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세계 자본주의가 이제 불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고, 이는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불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기존 경제는 국가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국가가 주인이다.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런 새로운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제는 국가가 아니라 자유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된다. 이런 주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래 공공자원이었던 것들을 민영화시키기도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개념이 생기기도 하고 월급도 똑같이 안 주고 성과급에 따라서 주고 이런 노동시장에서도 고용 유연화, 좋은 말로는 고용 유연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추진되었고 복지 제도도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방영했던 드라마 미생에서 비정규직 주인공 장그래에게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이유도 이러한 비정규직에 서론이 다들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인데요. 철의 여인으로 유명한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는 이런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사망했을 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대처의 장례식을 민영화해가지고 경쟁 입찰에 맡겨서 가장 싼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자 이렇게 이런 비판까지 있을 정도로 각종 청원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수상 시절에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자유롭지 못한 자유주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로 이득을 봐서 재벌이 된 여러 기업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정리해고를 당하고 일자리를 잃고 빈곤해지는 계층이 생산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이제 국가 내의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다국적 재벌 기업 그리고 그 기업에 의해서 목숨줄이 붙잡혀 있는 빈곤국의 가난한 농민들의 문제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자유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더 저렴한 생산과 서비스 비용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붙지 않은 상품이 없고 옷이나 신발 같은 거는 거의 다 어디서 만들어졌나 살펴보시면 다 베트남, 동남아 국가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브랜드 라벨만 뭐 나이키 뭐 이런 거 달고 나오죠. 심지어 이제 콜센터 같은 서비스 업종도 아웃소싱 되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콜센터는 영어가 가능한 그런 노동자들이 있는 인도나 필리핀 등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쓰는 나라에서 애플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하면은 저기 멀리 인도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다는 소리죠. 이러한 자유경제 속에서 저렴한 노동자들은 이제 그보다 더 저렴한 노동자들과 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빈곤국은 국가적인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 더 저렴한 노동력을 시장에 놓기 위해서 자국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저렴한 노동자들은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지고 빈곤국들은 더욱 강국을 캐치업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세계적인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원조일 것입니다. TV나 각종 매체에서는 빈곤국 사람들의 처참한 생활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후원이 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요. 이것은 원조가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는 이제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도주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빈곤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랜 역사 속에서 수탈당했던 빈곤국들의 희생은 조명되지 않고 그저 어렵고 힘들게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취급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마저도 이러한 후원은 후원자들의 변덕에 의해서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원조의 방법에 있어서도 원조가 그 나라의 경제 기반이나 산업을 몰락시킬 위험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빈곤한 국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각종 책들에서 어마어마한 원조 기금이 투입됐는데 아직도 빈곤국들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원조라는 개념에 대한 회의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잠깐 다루고 있는데요. 공정무역은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 과정을 줄이는 무역을 말합니다. 공정무역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만 쉽게 글로벌한 빈곤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공정무역이 자유무역에 따른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공정무역은 윤리적 소비자가 완전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해서 소비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 상품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거래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이윤이 가난한 생산자들에게 얼마나 가고 있는지, 그로 인해 그런 빈곤한 사람들이나 그 나라가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뭐 어렴풋이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정도로 예상해서 이런 비싼 상품을 구입하기에는 구입하는 사람들도 변덕스러운 소비자라는 점에서 쉽지가 않고, 이러한 변덕에 의해서 농민들의 삶이 오락가락한다는 점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까르푸나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이런 대기업들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한다고 많이 광고를 하는데요. 그들의 상품이 빈곤한 나라의 사람들을 착취해서 생산한 물건들이라는 이제 악명을 덮기 위한 이런 공정무역을 하나의 광고로 쓰이는 거고, 그들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 모든 커피 원두가 다 공정무역 상품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불공정한 국제 경제 체제를 좀 더 공정하게 변화시키고 원조가 실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친환경 도시로 알려진 브라질의 쿠리치바라는 도시하고 남미 대륙의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인 모랄레스가 집권한 볼리비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곳 모두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변화하게 된 사회 분위기, 그리고 각종 개혁들, 그리고 이로 인해 점차 나아지고 있는 빈곤층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쿠리치바는 불안정한 남미의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해안이 있는 이 쿠리치바 시장이 도시의 환경과 문화를 철저히 계획하고 개선해 나간 덕분에 치안이 좋고 도시 경관이 뛰어나며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쿠리치바의 도시 계획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들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차별받던 원주민 출신인데, 단순히 이제껏 차별받던 계층, 원주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원주민부터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계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하던 사회 분위기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성장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주장하듯이 불공정한 국제사회의 정세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그 국가 혹은 정치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개혁들이 빈곤국들 사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쿠리치바나 볼리비아 같은 각 국가 또는 도시 개별의 발전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희망적인 사례로 제시한 두 사례 모두 결국은 빈곤국 자체의 내적인 요인인 정치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처음에 말했던 부자 나라와 빈곤한 나라를 갈랐던 세계화와 같은 외적 요인이 문제라는 시선보다는 결국에는 내적 문제에 치중해서 회귀해버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과 같이 개별 빈곤국대의 정치적 상황이 좋아진다면 비록 그게 이제 개별 국가에 한정되는 발전일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세계의 흐름을 캡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이미지 위주의 발표였기 때문에 흐름이 잘 정리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텍스트를 좀 첨부해 봤는데요. 이 책 자체도 통계나 논리 이런 걸 설명보다는 편안하게 듣는 이야기책처럼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내용을 기대한다기보다는 큰 흐름을 이해하는 정도로 가볍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를 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화에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최초의 세계화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이것을 시작으로 스페인과 여러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식민 지배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자원을 강대국이 수탈하고 이것을 공산품으로 가공해서 비싸게 되팔면서 점차 빈곤국과 강대국의 부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은 일명 사다리 걷어차기를 했습니다. 빈곤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산업이나 농업을 무너뜨리고 강대국이 원하는 자원만을 생산하도록 한다든지 서로 다른 민족성을 지닌 빈곤국의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켜서 강대국에 복속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시들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유시장의 원리에 경제를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게 되었고, 이것은 곧 전 세계적인 아웃소싱과 하청,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불안, 각종 재벌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출현에 기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빈곤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원조와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오랜 시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방향성이나 방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지구촌의 범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빈곤의 연대기 북리뷰를 마칩니다.